구글이 발표를 했는데요. 한 2000비트 정도 되는 소인수 분해를 몇 초 만에, 특히 이 암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모든 컴퓨터를 해킹할 수 있는 거죠. 인공지능이 학습을 많이 하잖아요. 빅데이터를 학습하는 이 브레인 영역을 양자 컴퓨터로 대체를 할 경우 누가 지금 가장 앞서고 있냐? 그건 아직 모른다고 대답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물리학과의 최은미라고 합니다. 기존 컴퓨터는 결국 가장 근본을 파고 들어가면 모든 정보를 0과 1로 변환을 해서 분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 컴퓨터가 파워풀하게 된 데는 0과 1이라는 디지털 방식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워풀한데요. 약간의 노이즈가 있어도 딱 1이라는 값을 안 만들고 막 0.9 혹은 막 1.1이라는 값이 나와도 0 아니면 1이라는 건 아니까 0.9면 아 얘는 1이었구나 라고 정말 오차가 아주 작게 연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컴퓨터가 파워풀해졌습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여기에서 0, 1에서 더 나아가서 0이면서 동시에 1인 양자 중첩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비트, 양자에서는 양자 비트, 큐비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하나의 큐비트에 더 많은 정보를 얹어서 더 빨리 연산을 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단순한 게 결국은 가장 디지털화하기 쉬워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3까지 있다면은 0, 1, 2 이렇게 3개를 해서 표현을 해야 할 텐데요. 그러면 조금 더 만들기가 복잡해졌을 거예요. 지금 저희 컴퓨터 생각해 보시면 메모리에 수십 기가바이트는 우습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십 기가라는 게 10의 9승 해서 10억 개인데 10억 개 이상의 소자를 만든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간편하게 단순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쉽기 때문에 이진법으로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양자 중첩 그리고 양자 얽힘을 이용을 해서 기존 컴퓨터가 수행하지 못하는 계산을 빠르게 수행하게끔 하는 컴퓨터를 양자 컴퓨터라고 부릅니다. 먼저 양자 중첩은 저희가 이제 아까 비트, 기존 컴퓨터에서는 정보를 0 아니면 1로 저희가 변환을 해서 계산을 한다고 했는데요. 양자 비트, 큐비트는 0이면서 1인 상태를 가질 수 있고 그것을 양자 중첩이라고 부릅니다. 동전으로 치면 동전이 빙글빙글 도는 상태예요. 0이면 앞면, 1이면 뒷면인데 빙글빙글 도는 상태는 앞면이면서 동시에 뒷면이죠. 그래서 이거를 양자 중첩이라고 부릅니다. 그 양자 얽힘 상태는 두 개의 비트, 양자 비트의 상태가 말 그대로 얽혀 있는 상태인데요. A가 0이면 B도 무조건 0이고 A가 1이면 B도 무조건 1인 이런 상태를 양자 얽힘이라고 부릅니다. 양자 컴퓨터에서는 이런 양자 중첩하고 양자 얽힘을 이용을 해서 빠르게 연산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양자 중첩은 여러 경우의 수를 한 번에 연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3개의 비트를 생각을 해볼게요. 기존 컴퓨터가 3개의 비트가 있으면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8가지가 있습니다. 000, 001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111까지 8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이 8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어떤 연산을 하고 싶다 하면 말 그대로 정직하게 8번 계산해주면 됩니다. 8번 입력값에 하나씩 넣어줘서 계산을 하면 되죠. 근데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제가 양자 중첩 상태 말씀드렸죠. 그러면 3개의 양자 비트, 큐비트를 다 0과 1의 중첩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이 하나의 상태에 아까 기존 컴퓨터의 8가지 경우의 수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양자 컴퓨터에서 이 하나의 상태만 잘 계산하면 저희가 그 결과를 분석해서 8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답을 다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숨어있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양자 중첩 상태가 0이면서 동시에 1인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 0.5는 아닙니다. 즉 측정, 저희가 0인가 1인가 라고 측정을 하면은 돌고 있는 동전을 손바닥으로 치는 것처럼 0 아니면 1이라는 값이 랜덤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연산을 할 때 저희가 이렇게 양자 중첩 상태에 있는 큐비트로 연산을 하는데 연산 값을 측정해야겠죠. 그래야 저희가 아니까. 근데 그 값이 랜덤하게 나와요. 그러면은 솔직히 컴퓨터로서 써먹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랜덤한 측정을 여러 번 해서 그 통계값을 이용을 해서 측정값을 제대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그 3개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측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오차가 적어져요. 한 10번 측정해서 적당히 좋은 결과를 알아낼 수 있다 하면 기존 컴퓨터에서는 8번 측정하면 됐었어요. 근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지금 오류를 줄이려고 10번 측정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지금 얻는 게 없죠.
있죠. 그런데 이게 3개일 때는 그런데 10개만 돼도 얘기가 달라집니다. 비트가 10개가 되면 기존 컴퓨터에서는 경우의 수가 2의 10승계, 즉 1000개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의 수에 대해서 결과값을 알려면 정말 2의 10승번, 1000번 이상 계산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 10개가 양자 중첩 상태로 쭉 있으면 이 하나의 상태만 잘 측정하면 돼요. 그래서 뭐 잘 측정한다는 게 뭐 사실 어디에 저희가 기준을 정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뭐 한 100번 측정해서 괜찮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면 기존 컴퓨터로는 2의 10승번 해야 되는 계산을 양자 컴퓨터로 100번만 하면 적당한 결과를 얻는 거죠. 즉, 이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양자 중첩을 이용해서 여러 경우의 수를 한꺼번에 처리하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양자 얽힘을 이용해 볼 건데요. 양자 얽힘은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 번 해야 되는 연산을 한 번에 하게 해준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말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기존 컴퓨터에서 10개의 비트가 있는데 얘네가 다 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다 0인 10개의 비트를 다 1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러면 기존 컴퓨터는 한 번의 연산에서 하나의 비트를 바꿔주기 때문에 10번 바꿔주면 됩니다. 정직하죠. 근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이 아까 제가 2개일 때 하나가 0이면 다른 애도 0, 하나가 1이면 다른 애도 1 이런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번에 10개의 양자 비트를 다 양자 얽힘 상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가 0이면 다 0이어야 되고 하나가 1이면 다 1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 양자 상태는 다 0인데 한 번만 제가 연산을 해주면 하나만 1로 바뀌어도 줄줄이 비엔나처럼 다 1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존 컴퓨터에서는 10번 걸렸던 연산을 얘는 한 번에 제가 다 1로 바꿔주는 연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많이 간략화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비슷한 원리로 양자 얽힘을 이용을 하면 양자 컴퓨터가 여러 연산을 정말 한 번에 스텝다운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양자 중첩으로 여러 경우의 수를 한 번에 표현해주고 양자 얽힘으로 여러 연산을 한 번에 함으로써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에 비해서 아주 뛰어난 연산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시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양자 컴퓨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2019년 기사가 있습니다. 논문 결과인데 구글이 발표를 했는데요. 기존 컴퓨터로 수만 년 걸릴 계산을 본인들이 개발한 양자 컴퓨터로 한 3분 정도 만에 계산을 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자 컴퓨터가 특히 잘하는 계산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런 계산에서는 벌써 슈퍼컴퓨터로도 몇십만 년, 심지어 중국에서는 뭐 몇억 년 걸리는 계산을 양자 컴퓨터로 뭐 수백 초 만에 해결하는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양자 컴퓨터가 모든 계산을 잘하는 건 아니고요. 특히 잘하는 계산이 몇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산에서 현재 양자 컴퓨터의 능력이 이제 좀 증명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좀 유명한 예가 소인수 분해 계산이 있는데요. 소인수 분해라는 게 곱하기는 쉬운데 예를 들어 7 곱하기 9가 63이다 라고 계산하는 건 쉬운데 63이라는 숫자가 주어졌을 때 얘를 소수 2개 7 곱하기 9로 쪼개는 게 뭐 사실 7 곱하기 9와 63은 쪼개는 건 쉽지만 큰 수로 가면 갈수록 곱하기는 쉽지만 쪼개기는 어렵다라는 게 소인수 분해의 특징이고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사실 현대 암호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RSA 암호라고 부르는데요. 물론 지금 현재는 이거보다 더 복잡한 암호 체계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만 10여 년 전 아니면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소인수 기반의 암호가 기본 암호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인수 분해를 양자 컴퓨터가 기가 막히게 해요. 예를 들어서 한 2000비트 규모의 소인수 분해 같은 경우 슈퍼컴퓨터로는 몇백만 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암호로 쓰는 거죠. 못 푸니까. 근데 양자 컴퓨터가 제대로 개발이 되면 한 2000비트 정도 되는 소인수 분해를 몇 초 만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특히 이 암호 같은 경우는 요즘은 사실 암호 없이는 아무것도 저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금융, 국방 이런 모든 보안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양자 컴퓨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말하면 양자 컴퓨터가 제대로 개발이 되면 전 세계 모든 컴퓨터를 해킹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가 지금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암호 분야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양자 컴퓨터 시대가 도래했을 때를 대비해서 암호가 지금 또 열심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양자 내성 암호라고 해서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돼도 깰 수 없는 암호를 만들자 흐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예 우리도 양자 역학을 이용해서 암호를 만들어 보자 라는 연구 움직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고 보편화될 즈음에는 암호도 그만큼 발전이 돼서 여전히 디지털 금융 거래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자 내성 암호라는 분야는 암호학과나 암호 쪽에서 많이 하고 계시고요. 양자 역학을 이용해서 암호를 만들자라는 연구는 물리학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큐비트의 요건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 0과 1이 있어야 돼요. 0인 상태랑 1인 상태를 정의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둘의 양자 중첩 상태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양자 중첩 상태가 오래 살아야 됩니다. 만일 빨리 죽어버리면 저희가 또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걸 양자 결맞음 시간이 길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양자 중첩 상태가 오래 가야 되고 또 나중에 양자 얽힘을 만들었을 때 양자 얽힘도 오래 유지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양자 중첩 상태가 있을 때 이걸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레이저건 아니면 전기 신호, 마이크로 파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0에서 1로 보내고 1에서 0으로 보내고 이런 게 가능해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0인지 1인지 알 수 있어야지 저희가 뭐 연산을 하든 말든 하니까요. 정말 정확하게 얘가 0인지 1인지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요건들이 충족되면 큐비트라고 저희가 부를 수 있습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양자 컴퓨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모든 이 양자 컴퓨터들이 이 요건들을 충족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벤처들이 있는 플랫폼 위주로 설명을 드리자면 초전도 큐비트가 있고요. 원자 이온이 있고요. 그리고 중성 원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자가 있습니다. 구글이나 IBM 이렇게 좀 거대 기업들이 많이 개발하고 있는 초전도 큐비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초전도 큐비트는 초전도 물질을 이용을 해서 회로를 그린 거예요. 큐비트를 하나하나 회로로 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CPU라고 저희가 부를 수 있는 칩으로 만들 수 있어요. 칩 자체는 크기가 작습니다. 한 요만해요. 3cm, 4cm 뭐 이렇게 정말 칩 모양인데요. 이 칩 안에 뭐 수십 개, 수백 개의 큐비트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칩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절대 0도, 마이너스 273도까지 냉각을 시켜줘야지만 얘가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칩은 냉각기에 달려 있는데요. 이 냉각기가 사이즈가 좀 큽니다. 보통 한 1, 2m, 직경이 1, 2m, 그리고 키도 한 1, 2m 되는 그런 냉각기의 가장 중앙 부분에 이 칩이 들어있고요. 초전도 큐비트를 이제 제어를 저희가 뭐 0, 1을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이 초전도 큐비트는 큐비트 하나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정확하게 제어를 해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 50개의 큐비트라고 생각을 해보면 50개의 전선이 있는 거예요. 그 50개의 전선이 실험 장치, 전압 만들어주는 장치가 있을 텐데 그 장치에서부터 절대 0도인 냉각기 안까지 다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냉각기 안에 전선 50개가 결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전도 큐비트 사진 같은 거 많이 보실 텐데 사진에서 보시는 게 대부분 냉각기 사진이고 냉각기가 전선에 연결되어 있는 사진을 많이 보십니다. 실제로 칩은 작아서 사진에서 잘 보이지 않아요. 냉각기 가장 밑부분에 칩이 이렇게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가느다란 선들이 다 전선이고요. 아직까지는 메모리는 없다고 보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즉 QPU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퀀텀해서 QPU 많이 쓰는데 지금 이제 개발되고 있는 양자 컴퓨터는 주로 연산하는 CPU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연산을 한 다음에는 다 그 정보를 전선으로 빼내와서 일반적인 컴퓨터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현재는 메모리는 일반 메모리를 쓰고 있는데 사실 궁극적으로는 메모리도 양자 메모리를 개발을 해야겠죠. 그래서 양자 메모리를 개발하시는 분들도 또 계십니다. 지금 현재 양자 컴퓨터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BM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회원가입만 하시면 5개 큐비트까지는 공짜로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의 클라우드는 사실 일반적인 클라우드고 양자 컴퓨터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자체도 양자화 되느냐? 이거는 언젠가는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먼 미래인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로서는 거의 대부분의 계산이 슈퍼컴퓨터가 유리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잘하는 계산이 정말 극소수예요. 그 이유는 아직 양자 컴퓨터의 비트 개수가 지금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들이 다 한 수백 개에서 많은 데가 이제 1000개가 됐어요. 비트 개수가 모자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에러가 아직 큽니다. 오류 확률이 너무 높아요. 지금 현재 대부분의 또 플랫폼에서 정확도가 99.9%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실험하는 입장에서는
99.9%의 정확도면 나쁘지 않은 숫자거든요. 그런데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면 1000번 계산하면 한 번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써먹을 수가 없죠. 연산을 하는 횟수가 어마무시한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양자 컴퓨터가 많은 횟수를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에러가 쌓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계산에서 아직은 슈퍼컴퓨터가 이깁니다. 그래서 현재 양자 컴퓨터 개발하시는 분들은 큐비트의 개수 늘리기 그리고 에러 줄이기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들이고 계십니다. 소형화가 과연 될까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만, 만일 진짜 소형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건, 결국 모든 양자 컴퓨터가 극저온, 절대 용도 근처에서 동작을 합니다. 광자를 제외하고. 빛을 이용한 양자 컴퓨터를 제외하고는 다 극저온에서 동작을 하는데요. 초전도 큐비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냉각기가 필요하고요. 원자를 사용하는 방식도 있는데, 원자를 사용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실험 장치는 그냥 실온에서도 이제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 장치는 다 실온인데 원자들은 절대 용도에 가까운 온도까지 냉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자가 진공에 동동 떠 있기 때문에 진공 장치는 실온이어도 원자는 절대 용도 마이너스 273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잘 유지를 하려면 아무래도 장치가 좀 복잡해지다 보니까 절대 영도까지 입자들이 냉각되어야 된다는 사실이 가장 소형화의 장애물인 것 같습니다. 해결을 하려면 결국 상온에서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광자, 빛을 이용한 양자 컴퓨터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광자를 이용한 양자 컴퓨터는 실온에서 동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문제점은 광자로는 양자 중첩 만들기도 어렵고 양자 얽힘 만들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만들어줄 수 있는 양자 연산도 좀 제한이 되고, 그리고 광자가 중간에 흡수돼 버리는 이런 문제점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플랫폼들이 소형화를 향해 언젠간 가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더 안정적인, 일단 큐비트 개수 늘리고 그다음에 에러를 줄이는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미래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될 때 지금 슈퍼컴퓨터처럼 어딘가에 양자 컴퓨터 이렇게 센터가 있고, 그 센터에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접속해서 쓰는 그런 형태가 먼저 자리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개발이 되면 언젠가는 뭐 각 가정에 양자 컴퓨터가 한 대씩 생길 수도 있겠죠.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세 가지, 원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기도 한데, 원자 이온 그리고 중성 원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애들이 다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요 네 개, 뭐 세 개 아니면 네 개의 플랫폼이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고, 성능들이 좀 비슷비슷한 편입니다. 다 수천 개 정도의 큐비트가 있고, 에러도 다 한 0.1% 정도. 광자는 조금 더 많이 방식이 달라서 같은 기준으로 비교를 하기가 어려운데, 원자나 초전도 큐비트랑 비슷하게 취급을 하곤 합니다. 이 아이들 중에서 누가 지금 가장 앞서고 있냐라고 물으시면 그건 아직 모른다고 대답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사실 하나의 시스템에 집중을 해서 하는 편이고요. 예를 들어 구글이나 IBM은 초전도 큐비트를 만들고 있고요. 벤처들 중에서 이제 원자를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벤처들이 있고, 아니면 허니웰이라는 미국에선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그런 허니웰의 자회사가 또 원자 이온 방식으로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있고요. 광자 같은 경우도 여러 벤처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본인들의 이제 플랫폼을 하나 집중해서 개발하는 편이고요. 나라 입장에서 보면 각 나라에서 대부분 여러 개의 플랫폼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구글, IBM 초전도고요. 많은 벤처들이 또 미국에 베이스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기업에서는 양자 컴퓨터 개발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주로 연구소 혹은 대학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초전도 큐비트, 원자 이온, 중성 원자, 그리고 광자 모두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 네 가지 말고 차세대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목표로 반도체, 우리 반도체 강국이니까요. 혹은 뭐 양자점, 그리고 분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차세대 플랫폼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두고 봐야겠지만 어딘가 정말 양자 비트의 개수를 확연히 늘릴 수 있고 에러가 확연히 적은 플랫폼이 개발된다면 그 플랫폼으로 언젠가는 수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직 누가 승자가 될지는 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한때 또 우리나라가 핫했기 때문에 그런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이 되면 양자 컴퓨터도 상온에서 동작하는 것이냐? 그러면 상용화가 훨씬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초전도 큐비트 컴퓨터가 절대 영도까지 냉각시켜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초전도 현상 자체가 저온에서 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만일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이
되면 이 부분은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두 번째 측면이 중요한데요. 양자 중첩이나 양자 얽힘이 제가 여러 잡음에 의해서 빨리 죽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온도에 의해서도 이 양자 상태들이 금방 붕괴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온도에 민감한지를 결정하는 게 0 상태와 1 상태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 갭이 있는가, 에너지 차이가 있는가인데요. 예를 들어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0 상태랑 1 상태의 에너지 차이가 0.1 켈빈 정도입니다. 0.1도 정도예요. 그 얘기는 온도가 0.1도가 되는 순간 0과 1이 다 뒤섞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제어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상태, 양자 중첩, 양자 얽힘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초전도 큐비트가 절대 용도까지 냉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이 돼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초전도 큐비트는 냉각기가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 초전도 큐비트에서 쓰고 있는 초전도체도 절대 영도에서 4도 높은 4켈빈만 돼도 초전도 현상은 충분히 일어나거든요. 근데 4켈빈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아요. 결국 양자 컴퓨터의 가능성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 암호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또 저희가 지금의 컴퓨터로는 정말 하기 힘든 계산들, 기존 컴퓨터로 수백만 년이 걸리는 계산을 양자 컴퓨터로 정말 빨리 할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미래의 핵심 기술이 될 것이다 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개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점점 주목받고 있는 분야인데요. 퀀텀 AI라는 분야가 새로 뜨고 있습니다. 즉 AI, 인공지능이 학습을 많이 하잖아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데 빅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또 양자 컴퓨터가 여러 경우의 수를 한 번에 연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 빅데이터를 학습하는 그 키 브레인 영역을 양자 컴퓨터로 대체를 할 경우 어떤 스피드업, 어떤 메릿이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